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좋습니다. 3월달 치고 기온이 보통 이맘때 날씨입니다. 사람이 많은 운동하러 나오고 활기가 넘칩니다. 벌써 나뭇가지 끝에는 꽃봉오리가 앉아 있고 음이 트고 그다음에 잎이 나오려고 파릇파릇합니다. 참 세월은 참 변함없이 참 절기에 따라서 그렇게 가고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요즘에 나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참 이 가정사 문제, 그 다음에 정치, 이런 문제는 아주 어려운 고차 방정식보다 더 어렵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워요. 살기도 그렇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도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 에너지 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물가도 그렇고. 사실상 가정에서 직접 느끼는 것은 가스요금, 전기는 많이 안 쓰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가스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공요금을 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월달쯤이나 아마 한번 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공공요금도 오르고 에너지도 오르고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그걸 오른다고 해서 그걸 낮추어 달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이.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도 지금에는 살짝 너무 싸다. 다른 물가에 비해서 리터당 최소 3,000원 이상은 해야 된다. 정상적으로 회복을 해야지 이게 되지. 계속 이게 다운이 돼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가도 그렇고, 물가도 사과, 딸기도 올라도 보통이 오른 게 아닙니다. 78%. 텔레비 보니까 질병 때문에 농사가 다 안 된대요. 나온 분이 딸기가 다 완전히 물러져서 밭을 없잖아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지 먹을 게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에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앞으로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참 사과도 내가 알기로는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비싸다.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봐야 그게 오래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나라 돈으로 정치를 해야지 그 물가 안정에 그 막대한 돈을 투입한다. 그것도 참. 그러니까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나라 그 국민들이 전부 다 그 먹여 살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를 해야 그 정치가 국가 발전이 되고 그 경제 성장률이 되는데 세금 받아서 그 세금으로 저기 물가 안정해 하고 그냥 국민들을 벌어 먹인다. 그게 과연 한 나라 국가의 올바른 정도의 정치인가? 올바른 정도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생겨요. 국민들은 좋겠지요. 국민들이 지금 좋지만은 언젠가는 그것도 한계에 도달한다. 그 나라에서도 손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원래는 그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받아서는 나라 그 정치를 하는데 나라 발전의 정치를 하고 R&D라든가 기업 이런데 기초 과학 분야 이런 큰 여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세금으로는. 그리고는 물가 안정은 이제 뭐 유통 구조 개선이라든가 제도적 장치를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물가가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소상인한테 뭐 전기세 감면한다, 뭐 해준다. 그것도 한때지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도의 정치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영업하는 사람한테 들으면은 불편하겠지만은 영업하는 사람한테는 좋겠지요. 소상물 같은.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그 정도 바른 정치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의 정치를 해야지 약간 비켜서 변형되고 변태된 정치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을 우리가 감수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야지만 우리나라라든가 전 세계가 이제 그 세계 그 통화 기준에 맞춰서 여러 나라들이 그 금리 정책으로 다운시켜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금리가 좀 안정적으로 돼야 합니다. 근데 물가는 그 방법이 없어요. 물가는 각 나라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 국제 통화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장 그 기축 통화를 유지하는 그 세계 그 중심이 되는 그 나라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금리에서 따라서 같이 인하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다운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완전히 금전이 유출이 되고 유입이 되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게 다운을 한다고 해도 금리가 우선 다운돼야 돼요. 금리가 다운되고 지금 가계 부채가 우리가 많잖아요. 악성 가계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만성 가계부채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자만 지금 갚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원금은 포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금은 이자도 지금의 갚기도 빳빳한데, 그건 만성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원금 상환 포기형 대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강력한 그 대출을 억제를 해야 돼요. 대개 보면은 뭐 서민을 위해서 대출은 어느 정도 풀어준다 하지만은 서민일수록 더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못해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민이라고 그걸 서민인한테 대출을 해주면은 그걸 갖다가 뭐 집을 사고 하는 게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 하나 갖고 그 원금은 포기합니다. 원금 포기성 대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을 위해서 대출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완전히 차단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도 국민들이 국민 저항이 없어요. 국민들도 지금 알 건 다 압니다. 불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1등이라서 1등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아가지고 가장 위험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냐? 한국입니다. 가정부채가 세계에서 1등이니까 그 위험도도 1등입니다. 그래요. 그런 걸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1등이라는데 요즘에는 일단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을 안 해준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게 없습니다. 저는 원래 돈이 많아서 대출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인생의 좌우명, 신조가 남의 돈은 빌리지 않는다,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어렵고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생활비 쓴다? 마음이 편안해요. 나는 밤 잠이 안 와가지고 어떻게 그걸 대출을 받아가지고 생활비 쓰나요? 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젊어서는 집을 살라고 개인적으로 대출 받는 게 아니라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대출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대출 얼마, 본인 부담금 얼마 해서 아파트 분양해라. 그래서 이제 그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대출을 다 갖고는 이제, 아파트가 완전 빚이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지, 개인 신용대출이나, 개인 담보대출 일체 안 했습니다. 평생 동안. 전세도 안 살았어요. 저는 월세 살았습니다. 전세의 함정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제도는 연착륙을 시켜가지고 없애야 합니다. 그걸 없애고 다른 거주 형태로, 새로운 거주 형태로 연구를 해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외국에는 전세가 없으면서도 집 없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이제 외국에 가서 어떻게 하는가 가서 보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적용하고, 전세 제도라는 거는 그게 지금의 법으로 엄격하게 다룬다고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고 해도 골치 아픈 제도입니다, 사실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제도는 지금에 당장 없앨 수는 없지만은
서서히 이 연착륙을 시키면서 제거를 해야 되는 제도다. 그 얘기입니다. 이래 봐서 정말로 문제가 많은 제도는 당장 없애면 국민들이 좀 괴로우니까 서서히 이제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전세 제도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전세 제도는 안 돼요. 왜냐? 거기 해 먹으려면 얼마든지 해 먹습니다. 만일에 1억짜리,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 한 2억 5천만 원이 나왔다. 그래요. 2억 5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싸게 나왔네. 5억 나간다니까 2억 5천만 원 전세 들어가면은 안전빵이야. 그러면서, 깡통 전세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번도 얘기했지만은, 공인중개사라든가, 뭔 사람들하고 짜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사기칠 수가 있어요. 나라에서 이제 실거래 가격을 항상 인터넷에서 공개를 한다. 거기서 보고 전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70% 80% 나오면은 괜찮다 해서 그걸 보고 이제 들어간다고 해도 그 허위 통정 사기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짜고 사기를 치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개인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애당초에 처음에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그 가격을 적정 가격보다 높이 해서 신고도 할 수 있고 적정 가격인가 아닌가 그런 거 여러 가지 건축비 이런 거를 정확하게 환산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만일에 건축 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3억 5천만으로 이제 가격이 책정되었다. 그러면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세 제도를 하는 거는 아예 저는 평생 살면서 전세 한번 안 살았어요. 돈이 있어도 안 살아요. 그 남한테 돈을 몇 억씩 주고 어떻게 사는지 나는 참 기가 막힙니다. 나는 전세를 그렇게 주고 전세 등기를 해도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난 지금까지 남한테 사기를 당한 거는 10원 한 장, 10원 한 장 없습니다. 단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이제 하다가 이제 옛날에 총무계장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가니까 돈 좀 꿔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돈을 꿔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꿔줬는데, 준다 하면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각박하게 달라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집안에 부모님들이 봤는데, 부모님들이 찾아가가지고 내놓으라고 해서 받았잖아요. 안 주더라고요. 직장에서 이제 총무계 계장이라든가 상급자들이 하급자인데 돈 좀 꿔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위에 상급자인데 안 꿔줄 수 있어요? 꿔주니까 준다 하는데 다른 데 발령 났는데도 내가 돈 붙여줄게 같이 근무할 때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주겠지 했는데 이제 난 다른 데로 발령 났는데 빨리 돈 다 주세요 해도 아니야 가면은 내가 다 성공시켜줄게 염려하지 마라. 그래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난 평생 동안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뜯겼지, 집세, 이런 거. 전세는 평생 살지 않았어요.
이제 월세는 살았죠. 돈이 워낙 없을 때니까 방 한 칸이라도 있어야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는 시작했어요. 월세도 보증금이 작은 거. 보증금이 작으면서 월세가 조금 비쌉니다. 그런 걸 택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돈이 좀 생기면은, 원룸, 요런 거 사요. 그렇죠. 작은 것부터 사요. 원룸 같은 거 팔잖아요. 싸잖아요, 요즘에. 내 친구 중에도, 돈이 10억이 있는데도 전세를 살더라고요. 참, 그 사람들은 얼마나 배포가 크기 때문에 거액을 남한테 맡겨서 전세를 살면서, 저렇게 사나. 큰 돈이 있는데, 나 같으면은 조그만 아파트 몇 채를 살 수 있는데, 왜 안 사고? 그거 사면은 세금 많이 나오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고, 옛날에는 그런 걸 때문에 안 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라는 거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세금 포탈을 하기 위해서 전세에 사는 사람도 있다. 일부분이 많은 세금이야 포탈하겠느냐. 그렇지만, 그래요. 집 큰 걸 사면은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오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전세를 살면은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전세를 살아도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같으면은 단 5천만 원만 되면은 원룸 있잖아요. 방 한 칸이라도 가장 최소 단위로 살 수 있는 그런 걸 해도 삽니다. 그거 나중에 샀다가 돈이 또 모이면은 그거 팔고 또 조금 큰 거 가고 해서 저는 샀어요. 맨 처음에 이제 산 것이 그전에는 가장 작은 것이 10평, 11평,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거 샀어요. 아이들하고 가니까, 아이들이 방 한 칸에 살다가, 방 두 칸이 되니까, 너무 좋다고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놀고, 아빠, 이렇게 집이 크냐,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남의 집에서 살면 아이들이, 야, 뛰지 마라, 소리지 마라, 왜 이리 떠들어, 이러면서 주인이 맨날 아이들을 자꾸 욕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남의 집에 산다는 게 그래요. 그러니 떠들지 마라. 왜 너무 떠들지고 아들하고 장난치지 마라. 하지 마라.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통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부모님도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기가 죽어요. 밖에 나가 놀다가 마당에서는 놀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 놀다가 자전거에 부딪히는 경우 있고. 집이 이제 방 한 칸에 저는 살았습니다. 옛날에 저도 어렵게 살았어요. 방 한 칸에 이제 방 한 칸 중앙에다가 이제 연탄 난로를 하나 빼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아주 부엌이 작은 게 하나 있어요. 밥을 겨우 해 먹을 정도로. 다락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네 식구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다가 뒤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넷이 자니까 그 방이 작잖아요. 그런 데서 시작했어요. 월세를 살다가, 그런 데다가 10평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거기가 이제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 3동에 있는 중랑청 바로 옆에 있는 장안 시형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지은 시형 아파트입니다. 5층짜리. 여러분들 내 얘기 들어보면 거짓말 안 해요. 자기가 어떤 신조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기를 당하고 안 당하고 하는 것이지, 나라가 잘못해서 내가 사기를 당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왜 자기가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나라한테 구제를 해다와 해달라,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뭐든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그 다음이에요. 나라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사기를 당했으면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시지 나라한테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래 10평을 살다가 이제 돈 조금 모이면은 뭐 12평, 14평, 17평 그렇게 해가지고 살다가 이제 조금 더 큰 데 가자 해서 이제 32평 이제 그 연립을 그 샀습니다. 원래 그때는 아파트보다 연립이 싸니까 32평짜리가 꽤 큽니다. 마루방도 크게 있고 그 10평짜리는 마루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이제 그 사만 연립이라고 있었는데 그 동대문구 장안동에 시립 시형 아파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살아가니까 거실이라고 있더라고요. 거실이 난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마루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니까 뭐 소파를 이래 해놓고 뭐 거기서 텔레비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난 야 정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아니 방 안에서 텔레비 보는 게 아니고 중간에 무슨 방도 아니고 뭐 거실이 있어가지고 거기 소파를 놓고 거기서 누워서 텔레비 보네. 야 너무 좋다. 그거는 처음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말을 못하고, 거기서 이래, 그냥, 완전 정신 나간 거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빨리 개혁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그 작은 10평 아파트는 거실이 없잖아요. 거실에 평생 살면서 거실에 있는 집은 처음 사보는 거지요. 그 느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거실에 있는 주택에 한번 살아본다. 저는 그 강원도 시골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이 구정면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아주 정구석입니다. 농촌에 완전히 그 100년 된 그 초가집에서 살다가 제가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이제 서울 교통공사에 시험을 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 살게 되죠. 그 옛날에 그 100년 된 초가집이라는 게, 다 무너질 듯 말 듯 합니다. 그런 흙집이고, 그 볏집으로 이은 집이에요. 그런 데 살았습니다. 화장실은 완전히, 바깥에 완전히, 뭐, 쥐새끼들이 삐식삐식 나오고 그런 데서 살고. 그러니 서울에 와가지고 거실이 있는 집을 사니까 나는 완전히 임금이 돼가지고 궁궐에서 사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도 좋아가지고 막 뛰어놀고, 그 난리 치는 겁니다. 와이프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한 기쁨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 돈이 많으면은 그런 느낌을 못 느끼잖아요. 벌어가지고 자꾸 재산을 늘리고 집 큰 거 사가지고 가면은 아이들도 완전히 너무 좋아가지고 막 미칩니다. 그냥 아빠 뭐 이러면서 막 달려들고 말이에요. 내 공부방 하나 달라. 넣어져 있어. 내 책상 하나 드려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완전히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히 그 자수를 집니다. 자기 방이 없다가 자기 공부방 거기에다가 또 책상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너는 이쪽에 가고.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요. 그런 재미로 사는 겁니다. 이 돈이 처음부터 많으면은 큰 집에 살면은
그 행복감을 그런 단계로 그 가정 살림이 윤택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은 느껴보지 못합니다. 그런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념이라든가 돈에 대한 관념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을 해보지 않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식들,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물려받아간 사람들은 3년을 견디지 못하고 다 탕진을 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계를 밟아왔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그 집념, 경제관념이 강해요. 강합니다. 절대로 저는 사기를 당해보지 않고 국가에 대해서 손 한번 벌려보지 않았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불만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기를 안 당하고 내 책임하에 사기를 안 당하고 인생을 살겠다 하는 그 좌우명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와이프는 뭐 저하고 성격이 좀 틀려서 전세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사실상 답답하다 당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전세 몇 억씩 해가지고 저렇게 사는데 당신 정말로 난 답답해서 못 사니까 이혼하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나중에 전세 사기가 터지는 걸 보고 당신 정말로 당신 스타일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 이러면서 달려들면서 뽀뽀를 해준다고 들어닥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부라도 그 남편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는 전세 사기라는 게 없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전세 사라도 사기 당하는 거 봤어? 당신? 나 전세 가지고 조그만 집에서 못 살아. 나중에 큰 집에 가서 전세 살다가 나중에 돈이 왕창 생기면 그때 가서 큰 집을 사자. 이게 무슨 짓이냐? 10평 살다가 또 조금 돈이 생기면은 12평 가고 14평 가고 15평 가고 17평 가고 미쳤냐? 이사를 왜 그렇게 자주 가면 피곤해 죽겠다. 이런 얘기 하고 나를 좀생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남자가 좀 그 포부가 크고 거대한 스타일을 가지지 못하고 좀생인 남편이라서 어떤 여자가 정말로 내가 나니까 살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저하고 와이프하고는 스타일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나도 친구가 있지만은 돈이 집 살만큼 넉넉한데도 전세를 살아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사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절대로 국가에 원망하지 말고 손 내밀지 말고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또 내가 한자 한문 선생님이니까 그런 얘기 또 하잖아요.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주인 정신 어디를 가나 자기 주인 정신을 가져라. 그래서 그 한자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제 처음에 되면은 공무원의 그 신규 발령을 내기 전에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 주인 정신에 대해서 이제 1시간 이상 교육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한 그 정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기가 주인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어려운 한자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해봐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